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천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조선식 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알고 그것들을 공부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해 나가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도교가 남해도 있고 북한에도 있으니까 충분히 하나의 큰 열쇠가 된다고, 남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우재 회장님께서도 노계세님 보고 북한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천도교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삼통 대시민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도출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전위단체로서 동학민족통일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원탁회의와 함께 해나가서 정말 우리가 이 얼어붙은 남북에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물꼬를 틀 수 있는데 동학민족통일회가 어떤 도움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보탬을 주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 짧은 문제 주셨습니다. 우리 이우재 고모님이 100만 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노태우 교수님한테 드린 게 아니라 제가 100만 원 받아서 추석 전에 심양 총영사관 북한 대사관 관계자 만나러 가서 제가 다 썼습니다. 더 주셔야 돼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주신답니다. 네, 제3주제 윤기정 남북기류협의회 공동대표이십니다. 윤기정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기정입니다. 저는 주로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에서 쭉 활동을 했고요. 안산은 제 나이가 1세대입니다. 왜냐면 이때 우리가 45년 전에 안산에 큰 도시가 생기면서 그때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1세대고 그래서 안산의 시민운동에 여러 가지 관여를 했습니다. 안산 YMCA도 만들고 환경운동연합도 만들고 또 6.15 공동선언 있으면 6.15 공동선언 안산 지역계 대표도 하고 세월호 사건이 나면 세월호 시민대표도 하고 이렇게 쭉 했다가 유일하게 서울에서 한 것이 남북민간교류협의회입니다. 그 당시 김승균 이사장께서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했고 북에 사료공장을 짓거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도 여러분 더 많이 다녀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북을 참 많이 다녔어요. 사료공장을 짓고 하는 일 때문에 100만 원 안 주셔도 갑니다 우리가. 10번 이상 갔으니까 제가 삼지연을 해서 백두산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13년 전에 바로 그 코스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남북 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으로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비록 이 발제자는 아니고 토론자지만 몇 가지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한 5분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페이지 102페이지를 잠깐 보십시오. 10분이죠. 제가 쓸 수 있는 게 알려주세요. 네. 25년 전인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에게 꿈과 희망과 미래를 안겨준 쾌거였다. 고통의 땅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기에 충분한 선언이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남북은 세계 만방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약속했지만 실천 없는 선언, 그저 정치적 프로파간다 이런 것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 할 게 한미 워킹 그룹입니다. 한미 워킹 그룹은 우리 이경열 대사님이 더 칼럼니스트라는 글에 쓰신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한미 워킹 그룹의 탄생 목적은 한마디로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을 조율한다는 이름으로 그러한 핑계로 실제로는 남북교류 사안을 사실상 미국의 승인체제로 바꿔버린 것이고 이것이 지금 남북관계를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이제 저기 예. 제가 한마디만 껴드릴게요. 한미 워킹그룹이 종료되게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종료된 게 아니고 네네. 한미일 삼각체제 안에 흡수가 됐어요. 일본이 강력히 로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일본이 개입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 시간 빼주세요. 예, 맞습니다. 한미일 국장급 협의체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102페이지. 김일성 주석의 이유는 남북 통일. 김일성 주석은 두 가지 통일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남기셨는데 하나가 국토 통일이고 하나가 민족 통일입니다. 지금 북은 그것도 폐기하고 핵무력에 불과한 노선과 항구적 강한 노선을 국시로 확정했습니다. 비동맹 중립 노선을 포기하고 북중, 북러, 북중러 블록화도 망설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막힌 이유로 못 가서 최근 몇 년간은 매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 단동을 통해서 조중 답사를 합니다. 쭉 훑어오는데 단동의 교수라고 일컬어지는 강주원 박사랑 같이 쭉 다니면서 보면 압록강에서 바라보는 북이 급변하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변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깜깜했었는데 그 위화도도 그렇고 신의주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가면 엄청난 빌딩들이 급속도로 들어서고 있다. 평양만 바뀌는 게 아니고 원산만 바뀌는 게 아니고 북한 전역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손 놓고 있다. 답답한 마음을 드립니다. 남북이 이렇게 견고하게 갈라질수록 오히려 국가 대 국가로 자리 잡을수록 삼통실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삼통실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0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몇 분 남았어요? 5분 남았습니다. 아, 예. 4분인데 아까 1분 그 해외에 주둔 중인 가운데 분을 보시면 해외에 주둔 중인 그 미군의 비용은 당연히 미군이 부담합니다. 미군은 공식적으로 750개의 해외 기지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850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는 무려 100개국이 넘습니다. 이 해외 미군 기지는 모두 다 주둔비를 미군이 부담합니다. 세 나라가 빠져요. 하나는 독일, 하나는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주둔비를 부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패전국이니까 한국까지 부담하는 것은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더 공정하지 못한 것은 독일은 주둔비의 18%만 부담합니다. 그것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담합니다. 일본은 약 50%를 부담하는데 일본은 철저하게 회계 처리를 해서 불용재산은 과감하게 그 다음에 뺍니다. 한국은 무려 77%를 부담합니다. 그냥 줍니다. 2020년도 통계에 의하면 2조 정도가 남아있다고. 통장에 있는 건 1조 정도가 있다. 그런데 보시면 더 늘어났어. 350불 정도가 늘어났죠. 350억 불 정도 늘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통계를 봅시다. 올해 부담액이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 내년에는 8%만 늘어서 1조 6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이면 2만 8천 명 주한미군이 1인당 5천만 원씩 가져가는 금액. 이걸 우리가 부담하고 있어요. 1인당 5천만 원씩. 그런데 이거를 40조 정도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40조가 애들 장난입니다. 40조가 넘어요.
여러분 50조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전 대학교 등록금은 17조인데 15전에 17조. 그런데 40조, 50조를 주한미군 주둔비로 부담한다.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 그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최초에는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생겨났지만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현대화. 지금 이경열 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예요? 그냥 우리를 인기철선처럼 끌고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둔비를 다 부담해? 이 주둔비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쪽 보시겠어요. 백사쪽. 백사쪽에 보면 미국은 우방과 동맹이라는 전통적인 외교 노선을 포기하고 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후 세계 질서를 미국이 단일 패권을 갖는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극 체제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없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가 동맹을 약탈하는 거예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피즘과 결합된 메카시즘의 광풍이 불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패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또 참을 수 없어요. 혼자 책임지기도 버겁고 그래서 동맹과 부담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시적이었던 한국 관계도 실리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당당하게 미국에 요구해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나가라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국이 국제 질서의 재표를 외면하고 이게 국제 질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이 이 국제 질서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한미 동맹에 매달린다면 한국은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의 높은 위상을 잃고 점점 더 나락에 빠질 것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짓만 봐도 미국은 이미 병든 사회입니다. 엄청난 빚이 있죠. 전 세계 5%도 안 되는 미국인이 전 세계 교도소에 2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다른 나라 국민들의 죄수 수감률보다 미국 국민이 죄수로서 수감되는 율이 5배. 못 들었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350만 LA에 가보셨잖아. 350만 LA 시민들 중에 8만 명 내지 10만 명이 노숙자예요. 미국의 산민이 나머지 전 국민의 자산보다도 많다는 통계가 있어.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미국에 너무 목매달 필요가 없다. 미국을 반미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자꾸 이경열 대사님 말을 인용합니다만 적어도 탈미할 필요 있다. 탈미 자주가 우리의 길이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임채환 전남대학교 명예 교수님은 우리 방금 사주제했던 김올가님을 갖다가 전남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분입니다. 박사. 네. 자, 임채환 교수님의 토론 주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채만입니다. 이렇게 듣게 돼 있어. 지난번에도 한번 3통 가지고 재동포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또 김경천 장군님을 통해서 3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로 이제 오늘 이야기의 그 핵심들이 딱 보니까 미국을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일본을 비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이 말을 들어줄까요? 저희들 말을 잘
또 일본이 지금도 한국을 깔보면서 이렇게 볼 것인데 그것도 쉽지 않으죠. 왜냐하면 외교라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이제 일방적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내적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뭔가 이것은 제가 그 성민적으로 지금까지 그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 문제를 30년 동안 이거 준비를 해왔던 것을 통해서 유대인이 됐든 아일랜드인이 됐든 세계 다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고 또 훌륭한 세계에 기여하는 민족으로 또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가 노력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106페이지부터 시작하고 116페이지까지 정리는 각 주까지 레퍼런스까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왜냐하면 제가 자랑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러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을 갈 때가 언제냐면은 고르바초프 때예요. 고르바초프. 그러니까 그때 소련 가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가려면은 한국 정부한테 한 4개월, 5개월 걸쳐서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는 파리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러시아 여행을 하는데 여행사가 그걸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한 이렇게 몇 개월 저 생각에 한 7, 8개월 동안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고려인들을 만났는데 고려인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너무 가까워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광주에 와가지고 무엇을 하자 그랬냐면은 한글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광주 한글 학교를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6개를 만들어서 지금 그 저희 제자들이 고생 해가지고 수천 명, 뭐 지금 한 7천 명, 8천 명, 뭐 1만 명 이상이 한글을 잘 배워서 러시아 그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에서 한국에 유학도 오고 또 교량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뭔 문제가 생기냐? 이 코리아인들은 지금 한국에 와서 가장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모르겠어요. 말이 안 통해서 자기 권리 못 찾잖아요. 우리 가서 뭐 직장에 가가지고 법무부 안 좋게 되면은 광주 같은 데는 우리 제자들이 변호사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한 30명이 똘똘 뭉쳐갖고 그 사람 고발해버려요. 공장 사장을. 근데 다른 데는 고발을 안 하니까 계속 뭉개지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중국에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6년 동안 지금 그 한국말 못 쓰게끔 옛날에는 잘 아다시피 연변 조선족 자치주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면서 공부를 다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80만 정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적응 잘하면서 여기 살잖아요. 그 한국말 통원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시진핑이 들어서 가지고 이거 차단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중국에서 지금 그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말 쓸 수 없어요 지금. 그거 말하는 것 자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제자들이 지금 그 상당히 그 중국에 많이 있는데 교수님 이거 관여를 하지 마십시오. 관여하게 되면 저희들도 지금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지금 200만, 240만, 30만 되는 이 동포들이 이 언어를 또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 평화연대에서 이 문제를 추겨들어서 중국하고 외교적인 관계가 갈등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열심히 지금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참여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제가 실제 경험했던 한글학교 6개를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은 제가 3년 전부터 광주 이 사람 그냥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교육청 그 교육감이에요, 교육감. 그래서 자기 교육감 됐다고 폼 잡고 뭐 교육대학교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젊은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그 생각이 좀 이상하다. 이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 관심이 없다. 그래서 연해주 그다음에 그 잘 아다시피 봉오동 전투를 청산리 정도까지 연결되는 수청 항일 빨치산 그 루트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고등학생들을 뽑아서 이렇게 듣고 가자. 청장 동의를 선거 전에는 동의를 하더니 선거 후에는 동의를 안 해. 그래가지고 지금도 못 오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에서 이 고등학생들이 아니면 중학생들이 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국의 번영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으면은 그 루트를 계속 가서 이 교사들하고 가서 토론도 보고, 그게 고려인도 만나고 중국의 조선족도 만나고 해가지고 아주 능력 있는 이 학생 양성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은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관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내에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주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세계 한상문화 연구단을 한 25년을 해서 책도 이 재외동포에 대한 책은 한 82권 정도를 출판을 공조로 했으니까 이게 조사 다 했어요. 그 다른 근데 이렇게 보니까 2000년 초에 그 백두산을 갔다 오면서 뭔 생각이 났냐면은, 이거 청산리 전투가 생각나더라고. 근데 청산리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연변대학 교수한테 이야기해서 청산리 그 현장을 가자. 그래가지고 그 뒷날 갔더니 동네가 이렇게 조그마한 데가 있고, 그거 다 그냥 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뭡니까? 이거 해방된 지가 지금 언제라고? 이렇게 거기서 고생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기억도 못하고 있냐? 그렇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그때 이제 북구청장이 다행스럽게도 정치외교학과 출신이 북구청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지도교수하고 같이 가갖고, 이거 좀 여기에다가 길림성이 1억을 내고 우리가 1억 내가지고 해가지고 기념관을 만들면 좋겠다. 이것을 3년을 끌어붙여, 3년을. 그 사람 이제 그래서 지도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거 3년 끄냐? 아니 그 북구청에서 좀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돌다리도 두드러보고 안 간 사람인데 세 다리 두드러갖고 가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지금도 이제는 중국이 너무 카불어가지고 너무 이제 힘이 세가지고 이제 한국 나라를 우습게 하니까 왜 그런 일 지어? 지금 옛날에 길림성에서 2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은 그런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김영천 장군 이야기하는 수청 항일 빨치산 그 했던 루트 거기에다 기념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1937년에 강제이주 당했던 우스토베라는 데가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거기에도 지금 허허벌판에 무덤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 사람들 기념관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고려인들이 그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으는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오늘 저 경험 이야기가 더 이야기 할 거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108페이지 한번 보시죠.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김영천 장군이 사실은 한국에 소개된 지가 얼마 안 돼요. 2016년에 그 논문을 보게 되면은 김영천 장군 관련된 논문은 한 10편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로
뭐 120개, 55개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논문하고 책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 지금 보건부에서 이 사람이 독립유공자다라고 기록될 때는 누구 것을 보냐면 논문을 봅니다. 논문을. 그냥 이 저서나 그 기자들이 쓴 그런 걸 안 봐요. 왜냐하면 논문은 뭐이든지 논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김영천 장군의 그 논문, 그것은 제가 한글학교 교사로 보냈던 김정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까 누가 책을 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고려인들 많이 있잖아요. 러시아 말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 이 사람들 키워가지고 이 지금 저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눈물 빠지고 있는 이 사람들 독립운동하면서 힘들게 지금 그 이름도 없이 누가 그거 지금 기억하고 다 발굴해서 연구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한 1조 투자해가지고 그거 다 준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누가 일본이 뭐 다시 침략해 오든지 중국이 침략 오면은 우리는 열심히 가서 따오겠어요. 옛날에 국가에서 이렇게 챙겨주는데 믿고 싸우는데 모른 척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모른 척 하고 있으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의 그 무장투쟁, 한국에는 무장투쟁하자, 실력 양성하자, 외교 독립하자. 전쟁을 일본한테 데미지를 주려고 맘먹으면 무장투쟁을 하는 것이 옳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 일본이 침략 안 하고 대동아 공영 뭐 그런 이야기가 막 계속 번갈치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만주오고 연해주오고 특히 만주만 해도 200만 명이 일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150만 명은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개발대로 가고 50만 명에서 70만 명은 관동군이 있고 나중에 그 사람들 전쟁에서 지니까 소련한테 이 사람들 60만 명, 70만 명이 시베리아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나오도 모두 80년대까지 고생하고 오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중요한 것이 유역전, 기동성 이런 걸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략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대규모 군대를 양성하자. 그래서 군대 양성하고 뭐 어떤 것이냐? 국내로 진입을 하자. 그러잖아요. 한국에도 지금 중국 저기 만주 지방에 200만 명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쪽에 연해주에도 1931년 강제 이주 당할 때도 20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만 잘 만났더라면은 다시 한국 안으로 공격을 해 올 수도 있죠.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싸움을 해야지. 마지막 이야기를 다 하도록 마지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되고요.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김경천 장군 아닐 때도 있었지만은 존경의 의미로 장군이라고 계속 그럽니다. 그때 이 독립운동을 하자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영천 장군, 그 다음에가 또 누구냐면 지청천, 이청천이라 그러는데 사실 지청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웅준, 이 세 분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합의하에 독립운동 하자고 했는데 지청천 장군하고 그 다음 김경천 장군은 독립운동하고 죽기다리고 고생하고 간첩이나 말이나 듣고 고생하다가 자기 가족들도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래가지고 인생 나중에 굶어 죽고 병들어서 죽고 누가 1905년까지 이 사람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응천 이 사람은 그때 배신한 거죠. 나는 평양의 출신인데 나는 못 살았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갖고 계속 일본에서 대전까지 다 하더니 한국이 해방되자마자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미 영어학교 거기 교장을 하더니 나중에 초대 무엇을 하겠어요? 육군 뭐라고 합니까? 육군 총사령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참모총장. 그래서 몇 세까지 살냐면요. 80대가 94세까지 살아요. 친일파를 하니까. 또 친일파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이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이제 친일했던 사람들 요즘에도 막 고개 쳐들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미 기가 꺾인 것 같고 이 사람들 다 어찌됐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친일파 있다고 뭐 어찌됐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라도 아까 1조 2조 투자해가지고 다 좀 정의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세계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지름길이 아니겠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 앞에다가 세계 한민족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거기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이거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제일동부를 그때가 지구에 나오는데 저는 전남대학교 대학원에다가 디아스포라 학과를 만들었어요. 그 뭐냐 재외 동포에 관련된 영역만 연구를 해. 이거 왜 다문화예요? 다문화기는 이 사람들 지금 한국에 사는데 국적 막바로 줘야 되죠. 왜 국적도 안 주면서 독립운동 했는 거짓말 했다는 소리를 했었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좀 처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5주제 우리 정인갑 중국 청와대학 명예 교수님은 중국 교포이십니다. 우리나라에 그 학력고사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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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나라에 이제 학력고사가 있다면은 중국에는 이제 통일고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북 삼성이라 하면은 흥정강성, 길림성, 원홍성 거기 고3 때 거기서 수석을 하신 분이에요. 상계성에서 대단하신 인재이십니다. 그러면서 북경대학에서 마치시고 청와대학교에서 정년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아마 최고의 중국 전문가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인갑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제가 하신 말씀은 감사이고요. 네, 제가 서서 말해야 말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여기 중국 청와대학 명예교수라고 소개했는데 사실 저희 직장은 종화서국입니다. 종화서국은 중국의 국사편찬위원회 거기서 편집부장까지 하다가 이제 은퇴했고요. 청와대학은 제가 조금 참여한 제2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회의하려 오기 전에 저희 마누라가 저희 논문을 저희 문장을 쭉 보고 오늘 회의에 못 간다. 왜니까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한국 사람한테 맞으려고 가냐? 속이 좀 뜨끔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노태구 선생님이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정말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적동, 불굴적 아동동, 적동인데 통일을 위한 그 사람 보고 내 이거 하겠다고 안 가면 어떻게 하냐?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으면 매를 맞고 이제 지금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노태구 선생님이 그 논문의 주제는 이제 독립과 통일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남북 평화 통일, 남북 삼통 이런 걸 쭉 얘기했는데 저희 이 견해는 남북은 평화 통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삼통도 불가능하다. 그런 시간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는 우리 민족은 협소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런 소리 하니까 부인이 가지 마.